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모두 예상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원혜룡 국토부 장관의 폭탄 발언과 더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올 1월 부동산 폭락 시기에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 확고하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마저도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죠. 원혜룡 국토부 장관의 생각은요, PIR 18배는 비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해 연말까지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것이다. 일단 PIR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잖아요. 얘가 18배까지 갔다는 거는 평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30년으로 볼 때 그중 18년어치가 집에 잠기다 보니 나머지 12년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어 출산도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서울 아파트의 버블을 경고했고 집값 하락은 지속될 거라고 봤다는 거죠.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다르게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가 반등. 일단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요, 올 1월부터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그 늦다고 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5월 22일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후행 지표를 가리키는 통계고요. 모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통계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아파트 가격은요, 1월 달을 바닥으로 기점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국토부 장관의 반응. 아직 버블이 남아 더 꺼져야 한다고 할지, 하락 유도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지 안 그래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국토부 장관의 화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원혜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집값과 관련해서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 수요나 선호도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수요나 선호도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 어딜까요? 그냥 딱 떨어도 서울 같은 거 생각나시죠? 강남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양극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방은 내리고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올라갈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죠. 강한 어조로 강조했던 하락 지속에 대한 의견은 수정이 됐습니다. 3월 13일 날 기사에서 원혜룡 국토부 장관 집값 바닥 아직 이르다. 지하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이야기 대특히 바운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올 연말까지는 집값 하락,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비쌌기 때문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현재 집값 전망이 한 번 더 내릴지 지금의 상황이 바닥을 다지는 것인지는 엇갈린다고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여기서 더 나가 오히려 상승 가능성까지 접쳤습니다.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 같은 경우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기자가 서울 강남 같은 곳이냐 하는 질문에 그런 곳들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봤냐? 우리나라 연봉 1억 소득자가 15만 명 가량 되는데 이런 고급지들에 대한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면 국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연봉 1억 소득자가 15만 명 되는 게 올해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닌데 약간 좀 이제 논쟁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최근에 강남 지역을 비롯한 잠실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요가 계속 유입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사이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더 붙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보다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데 금융 공급하는 등 잘 다루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 그리고 금융 규제 방안 약간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락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 어긋나지 않았냐, 반등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 정상으로 만들어 와야지 이제 와서 인정을 해버리면 어쩌냐, 이런 커뮤니티 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정부의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집값 안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보합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보합이든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 정부는 개입을 하지 않아요. 집값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특정 시점 가격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급등이든 급락이든 그때 대응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안정된 흐름, 보합이나 약보합이든 강보합 수준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올해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2달 전까지만 해도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급격한 하락을 곤란하다면서 엄청난 규제 완화를 쏟아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망이 틀렸을까요? 자, 2022년 9월 28일 날 서울 집값이 40% 더 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서도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빠졌을 때거든요. 여기서 40%더 빠져야 된다면 거의 반토막 수준을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망은 맞지 않았을까요? 미래의 집값 수준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가능한 일일까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면요, 4,710건이었습니다. 자, 이 4,710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서울 아파트 초급매가 모두 수준이 돼버렸어요. 즉,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했던 금매들이 모두 없어졌더라. 이제 1월달까지만 해도 고점 대비 35% 저는 많았거든요. 2월 말부터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고요. 3월달부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가 초급매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월달과 4월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155건이었거든요. 이 거래로 초급매가 사라진 상태에서 저점 대비 10에서 15%가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4월 거래량보다 더 많이 등록되면서 이보다 반등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죠. 자, 보세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 필요했던 거래량은 1865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서울 무주택 가구수 한번 볼까요? 2021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무주택 가구수는 207만 가구입니다. 자, 이 207만 가구, 무주택 가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샀다고만 가정을 해봐도, 자, 207만 가구죠. 0.4%에 해당되는 1만 가구가 집을 샀으면 시장 분위기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집, 이제 집값 전망을 정확하게 해서 99%의 움직임을 예상했다 하더라도 이 0.4%가 움직이면서 시장은 완전히 180도 바뀐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금매 소진에 따른 연쇄 효과도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집값 하락 시기에는 매도자든 매수자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요. 자, 근데 갑자기 금매가 나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일정 시차를 두고 금매가 하나 또 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빨리 살겠다. 그리고 그런 소식은 옆 단지 그리고 같은 동네 부동산에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 회복이 굉장히 빠른 이유가 이런 연쇄 효과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쇄 효과까지 계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번 하락장에서 바닥을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집을 보러 다니는데 금매가 사라져서 바로 샀더라. 발로 뛰면서 시장 분위기가 변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거나 또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예상해서 바닥을 잡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발로 뛰면서 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지표나 통계로 집값 바닥을 잡는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표나 통계는 후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 특정 명목 가격을 기준으로 목표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유동성, 소득 증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특정 가격을 목표로 기다리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일단은 현재 시장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바닥을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은 아니더라도 지금이 무릎 정도 되는지 허리 정도 되는지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에 괜찮은 시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말씀드렸어요. 먼저 금리가 높을 때, 기준금리가 높은 시기에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에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전셋값이 하락했을 때 과거에 역전세난 기사를 살펴보면 그때가 내 집 마련의 적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울 때, 그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워서 수요자가 제한됐을 때 오히려 실소자 입장에선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할 때라는 거죠. 자, 집 안 산다고 주변에서 걱정할 때는 이미 과열 시기라서 절대 접근하면 안 되지만 지금같이 집 산다고 하면 걱정할 때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1월달, 2월달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조차 반대를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신 분들 지금 크게 웃고 계십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발로 뛰시기 바랍니다. 발로 움직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동산은요, 인터넷상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망단지의 부동산에 자주 가보시고요. 분양이 있다면 모델하우스, 그리고 그 분양을 대체할 다른 아파트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하는 단지에 있으면요, 그 입주하는 단지에 초급매가 있는지, 주변에 역전세난 맞은 매물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호재 지역 임장 가보시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내 집 마련 전략도 같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시면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하시면은요, 장기적으로 괜찮은 시기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잡고 싶다면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